이준익 감독의 자산 오버를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냉정하게 비판하는 시간입니다. 자산 오버는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주인공 정약전이 세계 최초의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라고 주장하는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 이래도 됩니까? 자산 오버는 제가 보기에 아주 이상하고 괴상하고 요상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정약전, 정약용의 형이죠. 형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 때는 1801년에 흑산도로 귀환 갔으니까요. 그리고 1817년에 16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동양의 한반도에 저 남쪽에 세계 최초의 아나키즘, 무정부주의가 있었고 그 왕초가 정약전이라고 주장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정부주의자, 또 무정부주의의 이론을 시작하고 정립한 근대의 무정부주의자 프루동, 프랑스에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프루동이 태어나기도 전에 조선에 무정부주의가 있었다. 그 무정부주의는 영어로 어나키라고 하죠. 앞에 A 플러스 아키입니다. A는 이제 부정으로서요. 어부노말 할 때. 그렇죠? A가 이제 부정이니까 업되는 겁니다. 아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업되는 거예요. 권위가 업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루동은 아주 천재니까 정확하게 아나키즘을 또 아나키를 정리했어요. 주인과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부재하는 상태다. 이탈리아 겐데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알베르 리베르타르라는 또 무정부주의자는 더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아나키스트는 투표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배하는 다수가 되길 바라지 않으며 복종하는 소수가 되길 원하지도 않는다. 멋있죠.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좀 긴가민가. 인간은 구분하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 청바지가 여러 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10여 벌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입는 청바지만 입잖아요. 그거 구분하는 거라고. 와이셔츠가 여럿 있는 회사원들도 입는 와이셔츠만 입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구분하는 거야. 뭐와 뭐를 구분하느냐?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앞장세우는 사람은 로드 주인이 되고 안전.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혹시 내가 쟤하고의 관계에서 내 존재가 내 생존이 위협받지 않을까?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서번트, 하인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부정적이냐? 꼭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구분하면서 인간은 유인원에서 그죠? 호모사피엔스를 진화했고 지구를 정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정치체제,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자본주의.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놀라운 자유평등 박애가 숨쉬는 근대 문명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 자산 오버가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한 두 번째 이유는 또 19세기 초에 동양 삼국 중에 제일 못 사는 조선. 그리고 한양도 아니라 저 멀리 전라도 땅도 아니고 바다 건너 흑산도에 전기불이 세계 최초로 공급됐다, 서비스됐다 라는 걸 강하게 주장하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정약전의 방에 정약전 머리 위로 조명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조명이 어딨어요, 세상에. 이준익 감독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야? 지금 한국 미니 시리즈도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조명에 사실적인 조명, 사실적인 느낌을 주죠. 다음에 세 번째, 또 이상하고 괴상하고 요상한 이유. 이거 그야말로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또 아무튼 한양에서 귀향으로 자연으로 돌아간 선비, 양반의 이야기잖아요. 그 자연을 보여주는데 끊임없이 거의 잠시도 쉬짐 없이 아주 웅장하고 뭔가를 이렇게 시사하는, 그렇죠?
아주 정말 저 음악만 들으면 공부하고 싶어져. 이런,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OST가 끊임없이 흐릅니다. 도대체 그 음악은 누가 연주하고 있는 거야? 흑산도 앞바다인데.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천상의 소리를 하나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저역전이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이 자산어보는요, 자산어보는, 이거 영화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오락 영화라고. 그냥 TV 방송국에서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특집 드라마 해가지고. 역사 드라마. 그죠? 권력이 바뀌면 또 그 권력을 또 이렇게 미화시켜주는 어떤 역사적 사건, 인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거야. 졸속으로 만들어서. 결국, 시간. 19세기 초에 무슨 아나키즘이 있어요, 조선에. 무슨 전기불이 공급돼. 공간. 음악이 흑산도 앞바다에서 하늘에서 천상의 음악이 들려요. 다음에 시간, 공간. 그리고 등장인물. 인간이 구라예요. 자산어부의 설경구가 양반이라고요. 그렇죠? 과거 시험을 보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벼슬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권력 투쟁에서 그렇죠? 그 노론과 정식 형제들이 속한 그렇죠? 파벌들이 싸우면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전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는 거지. 무슨 정약전이 양반도 상남도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원했다는 거예요. 양반이라고요. 양반. 그 인간도 엉터리인 거죠. 저는 이준익 감독만큼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120% 리얼리티를 추적하는 겁니다. 영화 제목이 자산어보잖아요. 그럼 자산어보는 무엇인가? 자산어보를 쓴 실학의 거인, 실학의 대표적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약전은 누구인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영화는 아주 근거도 없는 아주 망상적인 스토리 라인을 도입합니다. 이런 거예요. 듣기는 멋있는 거예요. 홍어가 가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가 가는 길은 가오리가 알지라. 멋있죠? 응? 다 길이 있다는 거야. 도가 있다는 거야.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해요. 목민심서의 길이냐? 내 아우가 쓴 목민심서의 길이냐? 양반이 되고 관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냐? 자산어보의 길이냐? 초야에 바다에 어촌에 묻혀서 그야말로 자연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런데 양반이라면 여전히 목민의 길이지만 나는 자산어보의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스토리 라인을 해. 이 구라예요. 이 구라라고. 평생 동안 정약전은 임금님이 자신의 그 유배를 거둬들이고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여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왕을 섬길 수 있는 벼슬을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끝끝내 관운이 열리지 않아서 끝끝내 귀양지에서 죽었다고. 불운한 인물이죠. 동생은 참수당하고 가문은 거의 그쵸? 망한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 두 가지 핵심 배구, 홍어의 알레고리, 또 자산어보의 알레고리로 이걸 서로 이렇게 핵심 배구라고 그러죠. 대끼한다. 여기서 이걸 갈등의 구조로 서서 하는데 동료 평론가들, 이제 저는 이제 앤티크가 됐으니까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라스트 필름 스쿨 우리 파트너인 최강희 평론가 빼놓고는 정말로 평론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되게 무슨 이준익 사극의 정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시간, 공간, 인간의 엉터리인데 이준익 감독을 너무 깔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점이면 이준익 감독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리얼리티를 추가해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죠. 지금 이 영화가 생각만큼 흥행이 크게 안 돼요. 팬데믹이니까. 지금 거의 4차 웨이브가 오고 있다잖아요. 이 영화를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리얼리티를 정면에서 보지 않고 굉장히 잘못된 논리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는데, 실학과 성리학이 대립되는 그 지식이나 담론의 체제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허위 문제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았어요. 실학이라는 거는 이 당시에는 실학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20세기 중반 그것도 아주 저기 이제 우리 박정희 독재자가 경제 개발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실학을 끄집어 들은 거예요. 사실 권력이. 그 당시에 또 1960년대, 70년대 여기 사대부가 남아 있었잖아. 여전히 양반들이. 왜냐면 산업공상의 나라니까. 사의 나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근데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에. 그러니까 실학을 끄집어 들은 거야. 관주도로.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허위 문제의식에 빠지면 공상허언증으로 발전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목민심서의 길이 있고 자선어보의 길이 있다. 그렇죠? 심지어 뭐 그래가지고 정약전이 세계 최초의 무정부주의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뭐 유사과학, 보더라인 사이언스라는데 경계선 증후증 있죠. 낮과 밤이 다른 인간. 그렇죠? 낮에는 모범 청년, 밤에는 홍대 앞 클럽에서 밤새도록 흔드는. 이 정도 하면 또 오해 사겠다. 그렇죠? 주거가 불안정한. 그런 거 이제 경계선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학자들, 평론가들도 이 유사과학에 빠져요. 정약전이 귀환 간 건 사실이죠. 근데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썼더라고. 자, 2021년 다시 한국 사회는 이제 퇴폐화되고 역사가 후퇴하고 있으니까 지식인들이 스스로 하방해야 된다. 문화대혁명 때 왜 지식인들을 농촌으로 보냈잖아. 이제 지금은 스스로 걸어서 흑산도로 가야 된다는 거야. 흑산도 가봐야 다 편의점인데 그걸 왜 가? 대한민국에 오지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 오지가 없어요. 왜 정선이 한동안은 가장 강원도 오지라고 했잖아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불과 15분이야. 왜 오지로 가? 포스트 모던인데. 근대 문명이 이렇게 멋진 도시를 만들어줬는데 이 도시가 더욱 빛나게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망상 분열증에 빠져. 이건 파라프레니아라고 그러는데 망상 분열증에 빠져서 지금 뭐 2021년도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권력자들을 물갈이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데올로기 가지고 싸워야 된다. 투쟁해서 이겨야 된다. 심지어 계급 투쟁해야 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이준익 감독은 제 사실은 오래된 친구야. 나는 친구라고 부르는데 또 이준익 감독은 날 잊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준익 감독 우리 충무로에서 디자이너부터 출발해서 영화 포스터 만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부지런하고. 데뷔작 할 때 키즈캅이라는 그 아동 영화, 그렇죠? 그때 나하고 자주 만났어. 내가 그 시나리오도 읽고 내 의견도 얘기하고 또 그 개봉하는 날 그때는 조조라고 그랬는데 아침 그렇죠? 10시 반 하는데 가서 직접 표도 살고 점심도 아마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친했는데 이준익 감독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로 관심이 있는 거,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 자기의 스타일을 보여줬으면 훨씬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었는데 이준익 감독 솔직히 말해서 사회과학 개론책도 체계적으로 안 읽었을 거라고. 한국 역사도 잘 모를 거야. 그렇죠? 조선 임금 왕조 이름도 다 모를 거야. 그냥 태종, 태세, 문단세만 알지.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질문해 보겠는데. 잘 모르죠? 영조, 정조 다음에 그거 알아요? 순조만 알지. 그 다음에 잘 모르죠.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무작정 정조 독살설 믿죠. 그 다음에 순조는 완전히 허당이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았어요. 주기적으로 다 개혁의 프로그램이 있었고.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실현이 안 된 거지. 영조, 정조는 뭐 개혁 군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보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꾸 이분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인텔리겐차들 만나면 안 돼요. 아니 여전히 대깨문 하는 인텔리겐차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소개한 짐 둘레즈 번역자인데 자기 페이스북 대문에다가 나 대깨문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아저씨. 이런 사람도 자꾸 만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쓴 이상한 글을 보면 안 돼. 그거 시골 장터에 그냥 산나물 뜯어와서 하루 매출이 10,000원, 20,000원 하는 할머니도 안다고 조국이 이상한 친구라는 거. 참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친구다, 놈이다라는 거 아는데 철학 박사, 문학 박사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준익 같은 환쟁이, 좋은 의미에서 환쟁이라고, 미술하는 사람이. 그래서 환쟁이는 정말로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영화, 이런 걸 해야죠. 자, 마지막 이제 하나. 제가 정말로 놀란 거 있는데, 영화는 이제 이상하게 창대가 아주 그냥
중심 인물이 돼요. 정약전과 함께 창대. 그죠? 그 자산어보 책에도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창대가 어떤 인물인가 안 나와요. 그냥 저기 그 상놈인데 해박한 저 물고기 지식을 갖고 있다. 나이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소년인지 뭐 어른인지.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는 뭐 목포의 양반의 권력자의 서자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저 과거 시험도 본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조선 말기에 나라의 삼정이 문란해지고 가렴 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쵸? 가렴 주고 당한 한 평민이 낫을 들고 관청에 찾아와요. 이렇게 저기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면 되냐. 그러면서 그 낫으로 자기의 페니스, 남근을 잘라버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산어부인데 왜 남근을 잘라, 제기를. 그것도 마지막에. 소불알도 아니고 인간의 남근을. 끔찍하잖아요. 저는 이게 확실히 어떤 병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병이냐면, 올드보이에서 우리 박찬욱 감독이 오대수의 혀를 자르잖아요. 도대체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신체를 찌르고 말로 할 것도 때리고 그냥 한 대 줘박아도 될 거를 무차별 폭력하고 그렇죠. 그냥 주먹으로 해결될 거를 칼로 찌르고 한 대 찌르면 될 거를 수십 대 찌르잖아요. 근데 그냥 칼로 해결될 거를 신체를 절단하지 않습니다. 혀를 절단하고 난근을 절단하고 이게 무슨 병입니까? 자산어본데 왜 난근을 잘라요? 그냥 귀양간 한 외로운 하지만 그 양반과 삼놈의 근본적인 차별은 없다고 믿은 아주 근대적인 감각을 가진 지식인의 얘기를 하면 충분할 거를. 근데 이준익 감독은 이런 말도 해요. 사극이 영웅이나 전쟁, 정치만 자극으로 쫓다 보니 일상성이 간과됐다. 근데 사소한 일상이 더 세계관을 드러내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역사 속에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말의 어폐가 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영화는 철저하게 자산어보 정역전의 이야기가 아니야. 정역전과 창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닷가의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말기에 가렴주구의 학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상허언증이라고 그래요. 영화적으로 조금 완화해서 말하면은 이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증상이라고 해서 작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픽션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자산어보. 그래도 뭐 극장에서 이 정도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걸로 그런 기회를 줬으니까 이준익 감독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준익 감독 앞으로 이상한 인텔리겐차, 이상한 역사책 자꾸 보지 마세요. 다시 키즈캅, 우리가 처음 만났던 20년 전, 25년 전에 그때 진짜 환쟁의 세계로 돌아가세요. 그럼 정말로 이준익 감독의 필름 연보가 알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